네, 오늘부터 부동산 시장에 여러 변화가 있는데요.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세율이 상향 조정되고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최고 75%까지 오릅니다. 오늘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오늘부터 바뀌는 것들이 많습니다. 먼저 양도세율부터 짚어보자면은 이게 기준이 이제 좀 몇 가구냐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어떻게 바뀌는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렇죠. 오늘은 이제 6월 1일인데요. 네. 우선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양도소득세가 중중가되죠. 우리가 네. 중가인데 중중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만 네. 기본세율이 이제 6에서 45%인데 이게 되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보유세 부과일이 6월 1일이죠. 네.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제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를 이제 부과 기준이 된다라는 점이 몹시 중요하고요. 예. 또 저 같은 이런 부동산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제 7월부터 하반기가 시작되잖아요. 네. 비수기이기도 한데 시장의 변곡점, 분수령이 된다는 점에서 오늘 이 방송 이 시간 몹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우선 양도세를 볼 텐데 네. 이 양도소득세가 이제 두 가지가 달라지는데 우선 저기 그래프에 지금 도표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기간에 따라서 우선 좀 달라지고요. 네네. 기본 세율이 있고 중과 세율이 있습니다. 예. 기본 세율이 한 6에서 45%인데 이걸 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과 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이제 기간이 1년이 미만이냐, 네. 이제 단기 보유한 것이죠. 네. 이 경우는 70%까지 이렇게 상향이 예.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년 미만은 60%까지 상향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좀 들어보셨죠? 네네. 이 지역에 있어서는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최대 75%. 예. 그러니까 45%니까 플러스 30%가 중중가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되고요. 네. 굉장한 것이죠. 예. 또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면 2주택자는 이제 65%까지 중중가가 된다. 우리가 이제 최고 세율이 6에서 45% 기본 세율에서 예. 이제 75%까지 그러니까 30% 포인트가 높아진다는 예. 점을 좀 주목하고 다주택자는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1호 근데 75%만 기억하면 안 돼요. 네. 여기에다가 지방소득세라고 해서 아. 이게 합쳐지면 예. 최대 더 올라가는 82.5%라는 거. 아. 이걸 좀 꼭 그렇죠.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 말하자면 한 1억 정도 남았으면 8,2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그러니까 된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3주택 예. 이상은 세금으로 환수 당한다라는 점입니다. 예. 이걸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자산 관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단기 보유자, 그다음에 다주택자 이 사람들의 양도세 보유 네. 부담이 몹시 높아지고 있다라는 네. 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 그리고 몇 주택을 가지고 있느냐 주택수. 주택수에 따라서 다 확연하게 크게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죠. 예. 이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요즘 양포세라는 말이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도소득세를 포기한 세무사예요. 아, 그 세무사 세무사가, 하는 일이 예. 세금 계산해 주는 네네. 일이잖아요. 아. 자문해야 되는데 예. 네네. 세상에 이제 신조어가 보면 하도 양도소득 오늘 또 이제 바뀐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너무 자주 바뀌니까 굉장히 예. 또 보유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요. 예. 언제 또 매입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이것뿐만 아니라 네. 그러다 보니까 세무사조차도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못해요. 포기한 이 얘기는 잘 좀 따져보고.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예, 되겠군요. 저는 다주택자는 이제 주택을 좀 매도를 하는 게 옳다고 이제 보는데 네. 이걸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나의 재산에 무엇이 유리한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집값도 저는 좀 안정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 양도소득세도 무거워지고 다시 나오겠으면 종부세도 지금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두 배 네. 가까이. 다주택자인 경우는 3%, 6%로 높아지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좀 꼭 알고 미래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네. 네. 지금 간단히 짚어주셨는데 종부세 그리고 재산세 과세 대상자도 오늘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6월 1일에 아까 세 가지 의미가 그래서 오늘 제가 출연한 것도 큰 의미가 있고 이 시간 경청하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재산세, 우리가 보유세, 취득세가 있고 이제 보유할 때 보유세, 세금은 팔 때 양도세.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간단하거든요. 네. 내용은 굉장히 복잡하죠. 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늘
가지고 있는 분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줄 테인데 다주택자 분들은 그동안 이제 못 팔았다면 이제 양도세 중중과 조치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네. 최대 말은 75%인데 82.5%까지 아,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이 오고요. 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집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양도세와 종부세가 앞으로 몹시 높아진다. 예. 이걸 알고 우리가 내 집을 마련하든지 또 자산을 보유하든지 처분하든지 하는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까지 집을 못 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오늘 기준으로 이게 종부세나 재산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올해 세금은 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예. 이게 이제 재산세는 7월, 뭐 종부세는 11월, 11월에 예. 부과되니까 아마 이번에 이제 종부세 받고 나면 깜짝 놀랄 분들이 많죠. 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최소한 지금 종부세율 자체가 네. 높아졌기 때문에 6%로 높아졌어요.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0.6에서 3%에서 1.2에서 6%. 굉장하죠. 그러니까 집값의 공시가격 기준이기는 합니다만 집값의 6%를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매년 부담해야 돼. 이 종부세가 양도세와 다른 것은 양도세율이 아까 무섭다고 그랬죠. 예. 높다고 그랬죠. 그러나 처분할 때 한 번만 내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종부세는 달라요. 예. 왜냐하면 보유하고 있는 한 계속해서 이대로 가면 한 16년 동안만 보유하면 집값이 안 오른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예. 지금은 많이 오르지만 이것도 이제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은 집값이 7년, 8년 오르니까 네. 예. 보유자들이 더 오를 거다 이런 기대감이 많은 거. 또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러나 부동산 경기는 반드시 사이클이 있어요. 5년에서 7년 오르면 4년에서 6년 되었다. 이게 진리인 거거든요. 네. 이게 통계적 사실 팩트예요. 하여튼 집값이 안 오르게 된다면 이게 꽤 무거운 거예요. 네. 예, 강남 같은 경우는 뭐 20억 주택이면 2천만 원인데 종부세만 해도 예를 들면 예. 매달 150만 원 정도 세금을 내는 꼴이 돼요. 자기 집에 살지만 월세를 내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네. 이 모든 걸 좀 감안하셔서 예. 종합적으로 세금은 하나만 따져보고 결정한 일은 아니다. 네. 양도했을 때의 이익, 그다음에 보유했을 때의 종부세 부담.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시 이어지겠습니다만 어쨌든 재산세는 6억에서 9억 원으로 이제 상향 추진이 돼요. 이게 이제 0.05% 경감해 주는 건데 크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이기도 하지만 일부가 증여도 좀 늘리고 이런 예, 버티게 할 거냐 증여를 한 사람이 많아요. 네. 그러나 이것만이 능사인가 오늘 방송 들으시고 저는 뭐 모든 걸 다 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좀 이런 문제를 지금 고민할 오늘 6월 1일이 그러한 고민을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것은 네.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변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걸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원이 기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부동산 가격을 놓고 봤을 때 상위 2%만 종부세를 매기는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이게 가능성이 있을지 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아직 확정은 안 되는데 특이죠. 네. 근데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값이 얼마인지 두 분 앵커 아세요? 11억이에요. 어. 전세가 6억이 넘어가요. 그리고 수도권은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약 7억 정도 돼요. 이 국민은행 통계를 보면 최근 통계를 보면 이 얘기는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죠. 하나는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다는 네. 거. 평균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1억이에요. 전세도 지금 6억 이렇게 많이 올랐죠. 네네. 이게 지금 문제인데 근데 이제 이 9억 원이라는 숫자와 평균치, 우리가 평균치, 표준치가 중요하잖아요. 저희처럼 연구, 저도 뭐 한양대에서 교수를 하니까 이걸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미 고가 주택이 아니에요. 9억 원이. 그러니까 현실과 괴리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9억 원에서 12억 원 정도로 올리는 게 어떡한가 하는 게 특위에서의 의견이었고 네. 그러나 이제 지금 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게 이제 부담자가 1% 이내였거든요. 전 국민의. 근데 이미 3.7%까지 많아졌어요. 그럼 전 국민의 약 44% 가량이 내는 게 과연 이게 지금 종부세의 취지에 맞는가? 네. 이제 이런 두 가지가 특위에서 굉장히 논쟁이었고요. 네. 결론은 뭔가? 결론을 못 냈습니다. 못 냈죠. 이제 공정에서 네. 9억에서 12억 원을 올리는 안과 그다음에 이제 1%에서 2%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집값도 많이 올랐고 하니까 적어도 전체 주택 소유 2% 가량은 지금 3.7% 정도가 부담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조세 반발이나 정가 우려도 나오니까 이걸 2%로
이제 아예 이렇게 그때마다 금액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그게 합리적인 게 아닌가 그런 논의 끝에 나왔습니다만 아마 공청회라든지 전문가 의견 6월 중에 확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는 조정이 하는 게 맞다. 현실과 맞지 않고 이게 13년 전의 가격인 거거든요. 예. 이게 너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옷에 맞지 않는 옷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은 하는 게 맞는데 그럼 조정 수위는 어느 정도라고 그럼 소장님께서 네, 보실 저는 때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12억 정도, 12억 예, 정도로. 정도면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1억 정도니까 그건 매매 이거보다는 가격인 거죠. 좀 예. 높은 수준이 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세금 있죠. 기준은 이제 공시가격 기준인 거고. 네, 공시가격이니까 사실은 이것도 실제 거래 가격으로는 한 14억, 14억 5천이나 네네. 15억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예. 소장님 그러면 네. 그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도 궁금한 네.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현재 9억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걸 12억으로 높이는 방안도 제시는 됐습니다. 아직 결론은 네. 안 났습니다만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 그러니까요. 이것도 이제 비과세도 서울의 집값이 이제 많이 수도권 7억, 서울의 11억이니까 이제 양도세 비과세 하는 기준도 이제 좀 높일 필요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웬만하면 집을 샀다가 이제 뭐 집을 사서 사실은 행복한 분들이죠. 왜냐하면 집값이 오르니까 웃는 분들이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본인들 말을 들어보면 내가 올린 것도 아니고 뭐 그렇죠. 이런 예. 얘기를 또 해요. 그리고 집 한 채 있는데 예. 이제 한 채 있는 1주택자 예인 거잖아요. 그렇죠. 비과세라는 게. 그런데 이걸 그냥 9억 원으로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올랐고 평균 가격도 올랐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도 현실에 맞게끔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게 맞다. 우리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조세 부담의 형평성도 중요하거든요. 소득이 증가하지 않았는데 네. 집값이 올랐다는 것만으로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뭐 미국 같은 데에는 양도세 과세 이연 제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감안하면 1주택자는 좀 그 이익을 좀 주거의 이익을 좀 보호해 주는 게 네. 맞지 않는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세금이 더 올랐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시장에서 반응은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반인도 그렇고 전문가도 놓치는 부분이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건데요.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특정 이사 대책 이전까지만 해도 규제 위주의 정책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투기 수요, 예. 다주택자, 갭 투자자, 고가 주택자를 겨냥한 것이죠. 네. 일견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규제 일변도 정책이 이 두 가지였죠. 하나는 세금을 지금 우리가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까지 네. 높였죠. 세금을 다 높이고 두 번째는 이제 대출 규제를 강화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투기꾼들이 대출을 받아서 시세 차익을 노린다. 그 시세 차익을 막는 게 뭐예요?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 네. 팔면은 양도세 이런 이제 좀 단순한 계산으로 좀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정부도 그렇고 우리 일반인도 좀 놓치고 있는 게 소위 말하면 수급 불균형, 공급이 부족할 때 이런 규제는 두 가지 역효과를 가져와요. 우리가 이펙트. 그러니까 작용도 있지만 반작용, 부작용도 있거든요. 네. 사이드 이펙트라고 네. 그래가지고 그게 뭔가 하면 규제가 수요를 줄이는 건 맞아요. 그러나 공급도 줄여요. 공급은 신규 입주 물량이든지 재고 물량이라든지 유통 물량 좀 어렵긴 하지만 네네. 그래서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나는 게 단기적인 부작용이에요. 그건 뭐냐면 매물이 줄어들어요. 유통하는 매물이. 예. 규제를 가하는데 어떻게 자유롭게 거래가 되겠어요. 전세든 매매든 이런 현상을 좀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유통 매물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매매 가격이든 전월세 가격이든 오를 수밖에 예. 없어요.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지 않고 규제 일변도 정책은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최대 피착인 거거든요. 우리가 지적하는 이건 충분히 예견돼요. 교과서에도 네네.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오늘부터 이제 종부세도 오르고 예. 다주택자의 하나지만 네. 양도소득세도 오르게 되잖아요. 예. 그럼 시장에 주는 영향은 예측 가능합니다. 유통 매물을 줄입니다. 그러니까 6월 1일 이전에 팔라고 했는데도 팔지 않은 사람은 이미 양도소득세율이 더 높아졌는데 팔려고 할 리가 없겠죠. 예, 상식적으로. 예. 네네. 또 이 사람들은 차선책으로 이미 증여를 다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강남에 증여량이 많았거든요. 예. 강남, 서초 여기가 많았는데 차선책으로 이 사람들 입장에서 왜 그런 선택을 했죠?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가능성. 두 번째는 이제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니까 젊은이들이 다시 또 대출 받아서 집을 사지 않을까. 뭐 그런 계산이 있고요. 또 하나는 좀 내년에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여야가 지금 규제 완화를 네. 또 논의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일시적이든 뭐든. 그러니까 이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팔고 버틴 사람은 더 버틴다. 이 얘기는 시중에 출시되는 매물이 6월 1일 이전보다도 더 없을 것이다. 예, 그 전에도 저는 좀 나올 거라고 봤는데 예. 제 예상이 빗맞아서 이 개인적인 거고요. 네네. 네. 버티는 사람이 어쨌든 많아서 이건 정책이 올바른 신호를 주지 않아서 그래요. 시장이 안 이거는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뭐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매물이 줄어들면 전세 가격은 당연히 전세와 매매 가격 동시에 오를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예, 전세가 이제 임대차법부터 이것도 이제 신고제가 얘기가 예. 되는데 이거 다 같이 통합적으로 네. 예, 상당히 다각적인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예, 확실한 공급 대책 없는 규제 위주 이런 정책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더 규제 것이다. 역설이라고 예. 그러죠.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이 됩니다. 네. 예. 지금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대상이 누가 되는지 그리고 예외는 또 어떻게 되는지도 간단히 짚어볼까요? 아, 그렇죠. 우선 전월세 신고제가 이제 시행이 들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작년 7월에 우리가 임대차 보호 입법이 시행이 됐죠. 네. 이제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법이 됐는데요. 여기다가 신고제까지 되면 삼각축이 되어서 이게 퍼즐을 맞추게 됩니다. 네. 이제 완전하게 예, 정부는 두 번째는 목표는 정부가 하는 취지는 좋아요. 두 가지예요. 시장의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예. 또 임차인 보호를 하겠다. 뭐 그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예, 아까 좀 전에 그래픽에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대상을 보면 우선 저는 영향은 상당히 이 부분도 상당히 전세 매물을 줄이고 음성화되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아,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중화된다든지 안 거래화된다든지 예. 이제 숨으려고 하는 신고를 기피하려는 게 어쨌든 네. 좀 나타나겠죠. 결국은 또 하나는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 제가 우려하는 게 월세 가속화가 이루어져요. 그럼 결국 이제 전월세의 전세는 거의 사라지고 지금도 이제 전월세율이 지금 월세로 가속화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예, 반전세도 지금 올해 많이 나오고요. 예, 예. 임대차 규제 3법이 이후에 나타난 부작 이유가 네네. 있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반전세 또는 월세가 더 늘어날 것이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가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반전세고 전세가 가장 유리한데 네. 굉장히 불리하게 말은 임차인 보호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고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예.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30만 원 이상이면 다 신고해야 돼요. 네. 한 달 이상 계약이면. 네, 네. 그렇게 되니까 대부분이 다 이게 이제 지방에 있는 군을 제외하고 시는 다 해당이 되고요. 네. 수도권은 군 지역도 해당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금 대상이 되기 때문에 꼭 이 염두에 두고 이걸 실행해야 돼요. 예. 물론 1년간 유예가 됐습니다만 과태료가 이제 그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고 3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해야 돼요. 네. 신고는 간단해요. 이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사실은 도장을 둘 다 찍어야 되는데 누구 하나가 하면 되고 또 공인중개사가 위임을 받을 경우는 네. 또 할 수도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앞서 이제 허위 신고 시에는 뭐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무는데 뭐 이 부분은 이제 1년간 유예가 네. 되고요. 사실은 이제 이 한 가지 좀 덧붙일 점은 정부는 과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단서를 받겠지만 네. 사실은 이렇게 하는 목적은 소득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 투명하게 드러나요. 예. 결국 이렇게 되면 제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데 소득과세를 하는데 이걸 과세하지 않을 리는 없죠. 네,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과세 대상으로 삼지 않을까. 이제 저는 이제 소유자 입장에서 걱정하는 것은 전세 매물이 거의 지금 매물 잠김, 매물 실종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네네. 매매나 전세 가격도 지금 매물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사는 사람은 있죠. 네. 널쳐널세는. 근데 이제 전세 얻으러 가면 전세 매물이 없어요. 제가 실제로 제자들 통해서 알아보니까. 네. 그럼 결국 집주인이 나와서 전세 내오는 매물도 지금 저금리 상황이고 또 현금이 있어도 그다음에 또 앞서 세금이 늘어나니까 집주인들의 계산도 있는 거예요. 네. 뭐냐면 조세 증가예요. 내가 종부세를 많이 내니까 시간이 지나면 조세의 증가는 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다시 월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세입자들이 오히려 주거 부담이 늘어나고 네. 또
뿐만 아니라 집값도 오르니까 내 집 마련이 전세 오르면 매매가 올라요. 그렇죠. 이 이중고를 겪는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정부도 그렇고 여야가 힘을 모아서 이 문제는 정말 해결해야 될 최대 과제가 아닌가 예. 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짧게 네. 한 가지 질문만 드릴 텐데요. 그러면 이 지금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에 부작용으로 음성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과태료를 1년 유예 기간 지난 다음부터 매기게 되는데 네. 그러면 이 과태료 100만 원이 지금 이게 너무 적은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걸 올린다고 해서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경우는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보면 이게 하나의 교훈이 될 것 같아요. 예,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두 가지를 예상했잖아요, 아까. 예, 오히려 음성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집주인도 이제 임차인을 면접을 보고 해요. 그리고 자기 친인척, 자식에게 이렇게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나가보면 매물이 없는 게 너무 당연하죠. 네네. 임대인도 불안하잖아요. 임차인 보호 명분은 옳지만. 예. 예, 그래서 저는 과태료를 많이 매긴다고 해서 이게 답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은 오직 뭐냐? 예, 저는 세 가지를 건의하고 싶은데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늘리는 거예요. 네네. 단기간에 선진국은 이렇게 해요.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7%밖에 안 되거든요. 선진국은 16, 7% 돼요. 네. 그러니까 공공임대도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민간임대 물량마저 줄어들면 예. 전체 물량,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예. 과태료를 부담시킨다고 해서 이게 사라지지는 않을 거다. 오히려 독려를 하게 해주고 네. 여기 투명하게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예. 예,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과 함께 부동산 시장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